개인 투자자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져 온 공모주 시장에 최근 코스닥 벤처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출범을 하자마자 2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이 초대형 펀드 덕에 공모주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가 출범한 뒤에 IPO 시장에 나온 제노레이, 또 세종메디컬과 현대사료 등이 이미 1000대 1에 가까운 공모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공모가도 일제히 최상단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공모 당시부터 가장 높은 몸값을 책정받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공모주 시장 그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 현명한 대응과 전략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장외 주식 투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은 IPO 추진설이 나오고 있는 장외 화제주 바디프렌드 분석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건희 캐스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박선림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사실 장외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요즘 장외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나요? 시장 이야기 좀 해보고 바로 시작하죠. 네, 일단 제가 한 달 만에 왔는데 이번 달에 지금 상장한 기업이 지금 2개밖에 없어서 사실 장내나 장외나 동일하게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에는 장외 주식도 이제 그만큼 바쁘고 활발하게 좀 돌아가는 편인데요. 이번 달에는 신규 상장주가 별로 없어서 어떤 특정한 종목이나 뭐 그런 기업들이 거래가 됐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뭐 거래가 계속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작년이나 뭐 올해나 이제 특정한 산업이나 섹터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 관련된 기업들이 다 우르르 다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거래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특정 종목이 뭐 거래되거나 뭐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외 주식은 이제 장내에 비해서 이제 황금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거래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많이 나오나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외에서도 동일하게 뭐 그렇게 계속 주가의 변동은 계속 있는 편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범하면서 사실 이 공모주들의 경쟁률 굉장하고요. 또 그 시초가, 그 공모가들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지금 5월에 상장한 기업들이 제노레이와 세종메디컬 이렇게 두 곳이 있잖아요. 이 상장 이후의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두 종목 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에 큰 변동은 없긴 한데요.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그 23,000원으로 시초가는 사실 49,500원으로 높게 형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후에 오늘 금일 종가는 31,250원으로 시가총액이 한 1,25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메디컬은 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공모가가 15,000원 수준으로 첫날에는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12.33% 정도 더 상승을 해서 33,700원으로 시가총액 한 2,2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이야기에서 넘어가서 IPO 추진설이 나오고 있는 바디프렌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지난해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IPO설이 나오고 있죠. 자, 바디프렌드 딱 떠올렸을 때 안마의자는 떠오르는데
큰 특징을 중심으로 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죠. 일단 바디 프렌드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바디 프렌드라는 안마 의자를 주력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렌탈 사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 안마 의자 업계 최초로 그 렌탈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업력은 10년 이상이 되었고요. 또 기존에 이제 뭐 피곤할 때 안마를 받으러 가거나 안마 의자를 이용하려면 뭐 찜질방에 가거나 뭐 안마 이렇게 받으러 가야 되는 시간적 물리적인 그런 공간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안마 의자를 이용을 할 때 그 유형의 컨텐츠라는 안마 의자의 관리 렌탈 개념으로 이제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맨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찜질방 위주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에는 가정 집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안마 의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디 프렌드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안마 의자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외에 또 다른 제품들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력은 안마 의자 제품이 거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안마 의자 렌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사업의 안정기에 좀 들어서면서부터 2013년에는 그 천연 라텍스 제품인 리클라우드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는 직수형 정수기, 그 W 정수기의 사업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바디 프렌드라는 제품이 안마 의자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안마 의자 렌탈 서비스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안마 의자라고 하면 사실 고가의 제품으로 그렇죠.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에는 저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우리가 뭐 사우나나 이런 데를 가서 몇천 원을 넣고 잠깐 동안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바디 프렌드에서는 이제 그런 대중적인 인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를 조금 높인 이제 그 구매 방식의 변화를 조금 다르게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의 안마 그 시장은 7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 의자 시장에 진출한 다음에 2009년도에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제 개인들을 상대로 이제 B2C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디자인 아무래도 기존의 그 바디 브랜드의 이제 안마 의자의 대부분의 의자 경우에는 검정색이 획일화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집에 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좀 강화를 해서 이제 가정용 렌탈 서비스를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제품 렌탈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180만 원 정도의 그 안마 의자를 5만 원, 매월 5만 원이면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매출이 한 5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16년에 매출이 한 188억 원으로 뭐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된 사항은 이따가 그 박재준 대표님, 엔톡의 박재준 대표님이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매출의 성장력이 2014년에부터 거의 매년 1,000억 원씩 계속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을 기록했다는 게 아무래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렌탈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 안마 의자라는 것에 렌탈 개념을 도입한 게 참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저는 지금의 바디 프렌드가 있게 한 건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이 바디 프렌드라는 이름부터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몸의 친구. 그리고 또 모델은 얼마 전에 사랑이랑 또 추성훈 씨가 모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 얘기 좀 자세히 해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정수기 하면은 사실 뭐 청혼 아이스나 뭐 다른 쿠쿠나 다른 제품들이 있지만 정수기 하면은 코에이를 떠올리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안마 의자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바디 프렌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바디 프렌드에 지금 국내 매장에 한 159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마케팅 쪽으로 추사랑이랑 추성훈 선수를 쓰면서 아무래도 친근하게 모델도 잘 사용을 했고 뭐 브랜드 네이밍도 바디 프렌드라고 어떠한 무슨 안마 의자 뭐 이렇게 안 하고 브랜드 네이밍도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도 이제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뭐 40%의 매출이 나오겠지만
오프라인에서 한 60%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장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구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매장도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주요 거점에 거의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은 바디프렌드 매장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친근한 마케팅 효과랑 그다음에 그 매장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아무래도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렌탈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죠. 사실 이 렌탈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수기는 사실 렌탈이 굉장히 익숙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안마 의자부터 차를 렌탈, 리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문화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안마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들 세대를 좀 돌아가 보면은 그 가정제품이나 뭐 예를 들어 밥솥을 하나 사더라도 일본 제품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예. 제품을 한번 사서 그걸 소유를 하면서 오랫동안 쓰고 뭐 이런 좋은 제품은 뭐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개념에서 소비의 개념, 그러니까 자산화하는 개념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차량의 경우에도 뭐 렌터카를 했을 때 뭐 하허 이런 거 타는 경우도 되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엔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도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다 수리를 해서 해주는 것처럼 리스뿐만 아니고 렌탈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위기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소유해서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걸 자산화하는 걸 선호했는데 예. 지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들의 그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를 봤을 때도 기존에는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를 할 때 그냥 필수재만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재, 고가의 제품 안마 의자나 아니면 요즘에 뭐 혼수품으로 많이 한다는 스타일러, LG도 지금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 스타일러나 뭐 사실은 저희가 그 세탁소에 직접 가는 것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스타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기청정기라던가 뭔가 그런 선택재에 대한 폭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인식이 그런 것들을 렌탈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렌탈 사업 쪽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요즘 상장 기업 중에서도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거래소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코웨이랑 SK네트워크스랑 쿠쿠, 홈시스 이 세 개 정보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기업 다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웨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넘는 이제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1위 B2C 렌탈 전문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수기로 가장 유명하게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LG 스타일러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의류 청정기 제품과 그리고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등에 이제 정말 다양하게 라인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정수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신규 계정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뭐 정수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적으로도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수기 시장,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청정기,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위주로 해서 그 환경 가전 품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배당 수익률도 지금 4.7% 정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코웨이도 계속 이 렌탈 서비스 사업을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SK네트워크스도 이제 렌터카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 지금 올라섰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뭐 청호 나이스, 그 코웨이에 이어서 청호 나이스랑 쿠쿠전자와 함께 지금 현재 그 2위 그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렌탈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2, 3위 업체이지만 그래도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이제 1위를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오시스도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1조 600억 원, 1조를 조금 넘었는데 2018년 1월에 쿠쿠전자에서 그 렌탈 사업부를 따로 인적 분할해서 신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몇 개 안 되는 수요가 확대되는 몇 개 안 되는 산업이 이런 렌탈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집에 안마의자도 없고요. 가끔 찜질방에 갈 때만 좀 앉아보기 때문에 이 안마의자들끼리의 그 착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품질이 비교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월등하게 시원하기 때문에 바디 브랜드가 인기가 많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디 브랜드가 지금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선점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의 1등 좀 기억하고 또 한국의 경향 특성상 이제 브랜드를 조금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바디 브랜드라는 그 브랜드를 좀 브랜드화를 잘 한 것 같고요. 기존의 타 브랜드와 달리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에 조금 주력을 했습니다. 예.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안쪽에 있는 제품 디자인이 있는데 바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8개 종목 그 정도의 디자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160만 원대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제품군을 정말 다양하게 라인업을 해놨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인테리어 요소로도 충분하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 또 국내 아무래도 이제 최초로 렌탈을 했기 때문에 정수기는 코에인 것처럼 안마기는 바디 브랜드라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이제 인식이 이제 브랜드가 딱 박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디 브랜드의 매출을 보면 뭐 안마의자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안마의자잖아요. 이 매출이 흔들려버리면 사실 바디 브랜드 매출 전체가 흔들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안마의자 매출은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마의자는 지금 기존에는 국내에 지금 한 가정당 보급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어 있는 일본이나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정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라인업을 하는 것처럼 꼭 이제 안마의자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14년에 그 천연 라텍스 매트릭스도 지금 사업을 넓히고 있고 예. 그다음 추가적으로 직수형 정수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을 조금 다각화하게 된다면 매출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지금 국내 159개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쪽으로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 쪽의 매장이 각각 2개씩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매장을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뭐 정말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제 해외 진출 시장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바디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해외 쪽도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는 매출이 사실상 뭐 거의 미미해요. 아직 이제 막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는 접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해외 쪽의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자, 2014년에 상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 상장 추진 소식 다시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때 이제 뭐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거나 뭐 이렇게 철회를 한다 이랬던 건 아니었고 이제 업계에서 이제 상장을 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에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왔었던 거고 그 당시 때 상장을 할까 하다가 상장을 하지 않고 지금 VIG 파트너스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지금 PEF에서 이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PEF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났을 때 사실 상장이 너무 이제 멀어진다.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 기업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이 바디 브랜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뭐 상장을 하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장외 주가의 흐름도 조금 이제 좀 빠지긴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주관사 선정을 다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언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주관사는 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VIG 파트너스가
ING 생명이나 삼형 오티스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킨 사례도 있고, 근데 또 그번에 반면에 그 2007년도에는 국내 비대업계 2위 기업인 노비타를 인수해서 키워서 미국 M&A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M&A 할 수도 있고 상장을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조금 열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통일주권을 지금 발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에서 6월 달에 이제 통일주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명의개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장 예비 절차인 주권 발행과 그다음에 2016년에 주주총회 결의에서 그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이제 발행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년 정도 이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장 쪽으로 또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업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이 순서대로라면은 상장을 좀 무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디프렌드는 이 시장의 대표적인 장외 주식이잖아요.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그 바디프렌드가 최근까지도 명의개서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거의 90% 이상이 그 VIG 파트너스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고 남은 수량은 한 20여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서는 명의개설을 해야 되는 또 회사 쪽에서는 또 명의개설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특징적인 건 없고 뭐 4만 원, 5만 원대에 한 3, 4년 전에 그 거래 가격에서 뭐 7만 원 모델에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상장 이슈가 조금 더 가시화되면서 26만 원 정도까지 26만 원이요? 네, 최근에 이제 25만 원, 6만 원대까지도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그거는 근데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이제 그 정도 가격 선에서도 매수의 그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모가는 이제 정해지는 걸 봐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뭐 시가총액 그 밸류를 한 2조 정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뭐 2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IPO 추진설 나오고 있는 바디프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안마의자에서 처음으로 렌탈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또 이게 매출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 상장 문제는 요건의 문제는 IPO를 추진하느냐 또 M&A를 추진하느냐 이건 사측의 선택의 문제가 될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인 과장님과 함께 바디프렌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박재준 대표와 함께 최종 분석해 볼 텐데요. 그 전에 IPO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안건희 캐스터. 이번 주에는 상장을 앞둔 기업부터 새롭게 IPO에 도전하는 기업까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유전체 분석업체 이원 다이애그노믹스가 다음 달 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는 한국 이원의료재단과 미국 다이애그노믹스가 2013년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한믹 합작법인인데요. 주요 사업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과 질환을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거친 뒤 공모가를 확정하고 18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을 받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4,700원에서 5,700원입니다. 글로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인기에 투자자들의 수익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장외 지분 거래는 매물이 사라져 부르는 게 값인데요. 이미 장외 시장에서는 IPO 이전 지분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몇 배의 호가를 부르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국내 엔터사 중 가장 높은 몸값이라고 합니다. 중견제약사 하나제약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합니다. 당사의 프로포폴 마취제 아네폴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강세를 보인 바 있고요.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독점했던 시장에 자체 개발한 제네릭 약품, 즉 카피약을 개발하면서 제네릭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간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체인 파워넷의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이 크게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은 것은 올해만 5번째인데요. 신규 상장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청약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대표 주관사는 DB금융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IPO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바디프렌드 최종 분석 이어갑니다. 네, 최종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분석 솔루션 통해서 보다 과학적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바디프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 실적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실적과 매출을 짚어보죠. 네,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 약 2,600억 원에서 이제 평균 25%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서 작년에 4,13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평균 22%, 16% 수준으로 성장해서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3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3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보면요, 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증가해서 이제 3,800억 원,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절감해가지고 이제 2,962억 원을 기록해서 재무 안정성 또한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유사한 기업들의 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 안에서 수익성과 또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바디프렌드가 속한 가정용품 제조업 그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화면을 보시면은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이 모든 측면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업계 평균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3.7%,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2%로 조금 저조한 수준인데 그 바디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2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이 15.4%로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18%,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24%, 29%, 그리고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39% 수준이라서 이제 외형도 확대됐지만 그 이윤 창출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말 상장을 할지 사실 이게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자격 요건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고 그 어떤 시장에도 이제 상장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이 둘 중 어디를 선택해서 상장을 추진할지는 이제 그 사측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상장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재무 실적이나 성장 추이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상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그 앞서 박선님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이를 추진한 사측에서 이거를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이 선택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준 대표와는 바디프렌드의 실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무 구조가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바디프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바디프렌드의 상장이 SK 루브리컨츠 상장이 자초된 지금 상황에서 IPO 시장에 활력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움직임 보이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